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반갑습니다. 모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이 책은 1976년에 처음 출간된 뒤 현대 진화론은 물론 심리학, 경제학, 철학까지 흔들어 놓은 아주 영향력 있는 고전입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이런 질문에 도덕이나 성격이 아니라 유전자라는 새로운 관점을 처음으로 선명하게 제시한 책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스스로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킨스는 조금 차갑고도 놀라운 주장을 던지죠. 인간은 그저 유전자를 보존하고 운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생존 기계일 뿐이라고요. 다소 어렵고 당황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눈을 감고 편안하게 들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책 한 권 잘 들었다 하실 겁니다. 그럼 40억 년 전 원시 지구로 함께 떠나볼까요? (1장) 불멸의 복제자, 모든 것의 시작. 우리는 아주 먼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억 년 전,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초기 지구의 바다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을 원시 숲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숲 속에는 탄소, 수소, 질소 같은 화학 물질들이 가득했습니다. 번개가 치고 태양의 자외선이 내리쬐며 이 물질들은 우연히 서로 결합하고 흩어지기를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자가 나타난 거죠. 도킨스는 이 특별한 분자를 복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복제자는 스스로를 똑같이 찍어내는 청사진과 같았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며 바닷속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생명의 아주 먼 조상, 유전자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복제 과정은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끔은 복사기가 종이를 씹듯이 혹은 글자를 잘못 찍어내듯이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이라고 부르죠. 대부분의 오류는 생존에 방해가 되었지만 아주 드물게 어떤 오류는 원래보다 더 빨리 자신을 복제하게 만들거나 더 튼튼하게 결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이 일어납니다. 더 빨리 복제되는가? 더 오래 버티는가? 더 정확하게 복제하는가? 이들은 바닷속 자원을 차지하며 살아남았습니다. 도킨스는 말합니다. 진화란 어떤 거대한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저 더 잘 살아남는 복제자들이 남긴 흔적뿐이라고요.
시간이 흐르며 복제자들은 점점 더 영리해졌습니다. 단순히 떠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들은 자신을 보호할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얇은 막이었고, 나중에는 복잡한 세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억 년이 지난 지금, 그 복제자들은 거대한 로봇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숲속의 나무와 하늘을 나는 새들, 이런 것들이 그 로봇이 되는 것이죠. 도킨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생존 기계입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전자는 마치 능숙한 조종사처럼 우리를 조종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 위험을 피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손을 남기려 애쓰는 것, 이 모든 본능 뒤에는 자신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려는 유전자의 이기적인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인데 고작 유전자의 운반체일 뿐이라고. 이 문장이 조금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생명이라는 거대한 설계도를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발칙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유전자가 그렇게 이기적이라면 왜 우리는 타인을 돕고 희생하는 걸까요? 이기적인 유전자가 만들어낸 놀라운 이타주의의 비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장 사랑이라는 이름의 계산.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뭉클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연약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거대한 포식자 앞에 당당히 맞서는 부모의 모습이죠. 어미새는 포식자가 나타나면 일부러 날개를 다친 척하며 둥지에서 멀리 기어갑니다. 자기가 잡혀 먹힐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숭고한 모성애 혹은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가시고기 아빠는 알이 부화할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지느러미로 산소를 공급합니다. 포식자가 나타나면 온몸으로 막아서기도 하죠. 결국 알들이 깨어날 때쯤 아빠 가시고기는 기력이 다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바다사자 어미는 차가운 바닷속에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체지방을 쏟아붓고 젖을 먹입니다. 정작 자신은 굶주림으로 뼈만 남으면서도 말이죠. 냉정한 진화의 세계에서 왜 이런 자기손해적인 행동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까? 이 질문에 도킨스는 아주 정교한 논리를 제시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유전자의 사본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개체의 관점에서는 명백한 자살 행위에 가깝지만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이 희생이 자신의 복사본을 미래로 보내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되는 거죠. 가장 쉬운 예는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유전자는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그리고 자녀에게도 똑같은 유전자의 복사본이 있습니다. 도킨스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형제 2명을 살릴 수 있다면, 혹은 자식 2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나의 유전자 복사본은 결과적으로 세상에 더 많이 남게 된다. 이것이 바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혈연 선택설입니다. 개체는 희생할지 몰라도 그 속에 담겨 있는 유전자는 설계도를 향해 더 널리 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뜨거운 마음 이면에 유전자에 아주 차갑고도 정확한 수학적 계산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계산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형제 사이에 조용하고도 치열한 자원 전쟁이 숨어 있으니까요. 부모는 한정된 먹이와 시간을 여러 자식에게 골고루 나눠줘서 전체의 생존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은 다르죠. 내 몸속 유전자는 형제보다 나에게 더 많은 자원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가장 가까운 동맹군이지만 동시에 한정된 자원을 두고 벌이는 생존의 경쟁자니까요. 어떤 새의 세계에서는 먼저 부화한 새끼가 나중에 깨어난 동생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 버리기도 합니다. 부모가 가져오는 먹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동생과 나눠 먹다가는 둘 다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결국 유전자의 냉정한 판단입니다. 부모는 이 비극을 방관하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한 마리라도 확실하게 살려 보내는 것이 유전자의 전달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형제 사이의 미묘한 질투나 부모의 관심을 독차지하려는 행동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주 오래전 둥지 속에서부터 시작된 한정된 사랑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유전자의 본능적인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경계 속 누구까지 도울 것인가? 도킨스는 이 계산이 부모, 자식을 넘어 친척들에게도 확장된다고 설명합니다. 나와 유전자를 50% 공유하는 자식과 형제, 25%를 공유하는 조카, 12.5%를 공유하는 사촌까지. 영국의 생물학자 홀데이는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나는 형제 2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던지겠다. 혹은 사촌 8명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유전적 근친도라는 명확한 수학적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부지의 타인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며 친척이나 가족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그 유전적 설계도의 비밀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는 이기적 유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장 영리한 협력자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이들 사이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때, 바로 협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고 때로는 이름 모를 타인을 위해서 기부도 합니다. 자연계에서도 이런 장면은 흔히 목격됩니다. 하지만 냉혹한 생존 경쟁의 장에서 왜 이런 퍼주기식 행동은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았을까? 도킨스는 여기서 상호 이타주의라는 개념을 꺼내듭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바로 밤의 사냥꾼, 흡혈 박쥐입니다. 이들은 하룻밤만 피를 못 마셔도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기초 대사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냥에 성공한 박쥐가 굶주린 옆집 박쥐에게 자신이 마신 피를 나눠주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언뜻 보면 천사 같은 희생일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철저한 장부 기록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누가 나를 도왔고 누가 나를 모른 척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직 과거에 나를 도왔던 이에게만 다시 피를 나눠주죠. 이것은 순수한 자선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일 내가 굶을 때 상대가 나를 살려줄 것이라는 생존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죠. 또 다른 사례는 아프리카 초원의 개미잡이 새들입니다. 개미잡이 새들은 무리가 먹이를 섭취하는 동안 교대로 보초를 서는 독특한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포식자가 시야에 들어오면 보초를 서던 새는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뱉습니다. 이 행위는 보초새 자신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 포식자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기 때문이죠. 왜 이들은 이토록 위험한 희생을 자처하는 것일까? 오늘 내가 무리를 위해서 헌신하면 내일은 다른 동료가 나를 위해서 보초를 설 것이라는 반복되는 만남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도킨스는 강조합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라면 배신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반복해서 마주칠 사이라면 협력이 결국 가장 이기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 말이죠.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리나 신용을 강조하고 약속을 어기는 배신자에게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몸속 유전자가 수만 년간 학습해온 사기꾼 감별 장치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믿어왔던 행동들, 즉 정직함이나 평판 관리 같은 가치들은 사실 이기적인 유전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사회 속에서 서로를 이용하면서도 가장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한 고도의 전략인 것이죠. 결국 협력이란 이기적인 존재들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발명해낸 가장 정교한 기술인 셈입니다. 결국 도킨스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반드시 이기적인 행동만을 낳지 않는다. 때로는 가장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얼굴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타주의를 유전자의 본능을 거스르는 숭고한 정신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그것 또한 생존을 위한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생물학적 유전자의 세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유전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문화입니다. 생각의 바이러스, 밈, 유전자를 거스르는 복제자. 이제 우리는 생물학적인 몸을 잠시 벗어나 보이지 않는 세계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 책의 후반부에서 아주 놀랍고도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 복제되는 것이 오직 유전자뿐일까? 도킨스는 인간의 뇌에서 뇌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복제되는 새로운 문화적 단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를 밈이라고 불렀죠. 유전자가 정자와 난자를 타고 몸에서 몸으로 이동한다면 밈은 모방을 통해서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번식합니다. 우리가 흥얼거리는 유행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신조어,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종교적 믿음, 심지어는 독신주의 같은 가치관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생각의 바이러스인 밈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밈 역시 유전자와 똑같이 이기적인 속성을 지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생각이 옳거나 유익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죠. 그저 사람들의 머릿속에 더 오래 머물고 보다 널리 퍼지기 쉬운 구조를 가진 강력한 밈만이 살아남습니다. 리처드 돈킨스가 제시한 밈의 개념 중 가장 파격적인 사례는 바로 독신주의입니다. 생물학적 유전자의 관점에서 볼 때 독신주의는 자손을 남기지 않겠다는 결정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함이자 막다른 길이죠. 유전자의 유일한 목적이 복제라면 독신주의를 택한 개체의 유전자는 그 세대에서 영원히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화적 복제자인 밈의 관점으로 전환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종교적 수행자나 철학자가 독신을 고수하며 자신의 평생을 거쳐 정립해온 사상과 신념을 책으로 씁니다. 그리고 강연을 통해서 전파를 하는 거죠. 그의 육체적인 유전자는 후세에 전달될 수 없지만 그가 남긴 독신주의라는 밈은 수만 명의 제자와 추종자의 뇌로 옮겨가서 강력하게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이 밈은 때로 유전자의 생존 본능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숙주를 지배합니다. 유전자가 번식하라 이렇게 명령할 때 밈은 더 고결한 가치를 위해서 본능을 억제해도 좋다. 이렇게 설득하며 인간의 행동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밈 역시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특정 사상이나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오래 남는 이유는 그것이 반드시 진리이거나 우리에게 유익해서는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뇌에서 다른 뇌로 복제되기 쉬운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증명할 수 없는 거대한 사후 세계에 대한 공포, 강렬한 선동적 구호, 혹은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밈들은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이나 호기심을 파고들어 자신을 복사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도킨스의 렌즈로 보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강력한 밈들이 우리의 뇌라는 비옥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우리는 그 밈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숙주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유전자가 우리의 육체를 설계했다면 밈은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설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밈들은 인간의 뇌라는 한계를 넘어 새로운 영토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5장 디지털 진화 알고리즘의 시대. 자, 이제 도킨스가 수십 년 전 상상했던 밈의 세계를 오늘날의 풍경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밈은 인간의 뇌라는 좁은 영토를 벗어나 광활한 디지털 바다로 진출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SNS의 알고리즘을 떠올려 보세요. 짧은 쇼폼 영상, 강렬한 이미지, 자극적인 뉴스. 이들은 이제 인간의 모방력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강력한 부스터를 달고 실시간으로 수백만 명의 눈과 귀를 파고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묘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제는 인간이 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가장 잘 번식할 밈을 골라서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도킨스의 논리를 빌리자면 알고리즘은 밈이 더 효율적으로 복제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생존 기계인 셈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인공지능, AI의 등장입니다. 유전자가 탄소 기반의 복제자이고 밈이 인간 정신의 복제자였다면 AI는 이제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내는 실리콘 기반의 복제자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도킨스가 예견했던 복제자의 논리는 이제 생물학적 몸을 넘어 디지털 공간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디지털 진화의 물결 속에서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생존 기계로 전락하고 있는 걸까요? 6장 유전자의 독재에 저항하는 유일한 종, 호모 사피엔스. 이제 우리는 40억 년 전 원시 수프에서 시작해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조종사 유전자, 그리고 우리 정신을 지배하는 밈과 디지털 알고리즘의 세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저 유전자를 실현하려는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과 희생이 정교한 유전자의 계산의 결과라는 사실, 조금은 서글프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돈킨스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희망적인 반전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구상에서 오직 인간만이 자기 자신을 복제하려는 유전자의 독재에 저항할 수 있다. 우리는 유전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전자는 우리에게 자손을 남기라고 명령하지만 우리는 비혼을 선택하기도 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유전자는 우리에게 이기적으로 생존하라 속삭이지만 우리는 아무런 보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타인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지기도 하죠. 이것은 자연계의 그 어떤 생존 기계도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유전자가 설계해 놓은 본능 위에 서 있지만 교육과 이성 그리고 연대라는 힘을 통해서 그 설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으며 태어났지만 그 영향만으로 모든 선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쟁을 물려받았지만 협력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이기적인 구조 위에서 인간은 역설적으로 함께 사는 법을 완성해 온 것이죠. 여러분의 몸속에는 여전히 불멸을 꿈꾸는 수조 개의 유전자가 박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핸들을 쥐고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란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처드 돈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모모의 북살롱.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포근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